저도 사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잘 몰랐었고 도대체 연대가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를 좀 해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냐 이렇게 하면 이 책에 나온 어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무언가를 딱 보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우리는 귀납 연역 그러면 18세기 철학자들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귀납과 영역을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 기술하고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든 어떤 우리 철학 사고든 모든 거를 그런 제1원리로부터 출발하느냐 제1원리로 귀납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는 모든 어떤 학문의 방법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학문의 창시자라는 말 그리고 최초의 서양 철학자라는 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하는 말들이고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또 소크라테스 위에도 그 스승이 있는데 큰 차이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잠언, 좋은 글귀나 시나 이런 어떤 노래 가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좋은 말들이 넘어왔고 그게 플라톤으로 되면서부터는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됐던 건데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서 비로소 이렇게 서술하는 기술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고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무엇을 디스크립션 하느냐가 이 사람에 의해서 정립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양 책들은 다 이렇게 높이 사주는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우리도 항상 이렇게 더 젊은 주니어들을 보면 학문을 불문하고 뭐 이렇게 건축이든 뭐 의학이든 이렇게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그런 디스크립션을 잘 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위에서 꼭 이게 유교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는지를 어떻게 이걸 말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이거지 딱 그냥 딱 정답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게 훨씬 더 학문적인 권위나 그런 거에 이게 왜 궤변 같은 거잖아요. 이게 A는 B는 맞는데 그거를 B가 뭐지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데 A는 C가 아니면 이게 그런가 하고 그 궤변에 져버리는 거를 여기서도 이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궤변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꾸 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의 위대함은 이런 식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막 머리가 아프게 써 있지만 이게 얼마나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쓰는 기본 그거인가. 그래서 저는 그 니코마코스는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이기도 해서 그 시대에는 워낙 할아버지 이게 대를 격대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게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니코마코스라는 이름 자체는 이 책에서 아무 관계가 없긴 한데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를 한테 받아쓰게 하고 편집을 시켰을 거다. 그래서 에디티드 바이 니코마코스 그런 개념으로 그럴 확률이 제일 클 거다라고 했고 여기 제가 어떤 책이 있으면 한 7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토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또 각자가 서로 다르게 발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같아요.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3가지를 항상 뽑아주시고 또 저는 되도록 7가지를 뽑고 뭐 그런 식의 대충 그런 걸 하면 훨씬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리케이온 학원은 알았지만 그 리케이온 학원이 아리스토텔레스 거였다는 것도 처음 그가 세웠던 것도 이제 처음 알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었었고 또 최초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리학에 대한 거를 이 책들을 많이 썼던 거고 이 사람의 모든 책에서 나오는 이런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철학에만 했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진짜 우리가 보통 아는 서양 그 어떤 천재들의 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인간은 어떠해야 하나 해서 제일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떤 심적인 상태나 마음가짐이 아니고
활동으로 얻어진다는 게 참 지금 어떤 자기계발서로 나와도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살아오면서 계속 행동은 어떤 마음 상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2000년 전에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가장 많은 평 중에, 공통된 평 중에 하나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나왔던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전이다. 우리가 사실 많이 나오는 그 자기계발서들이 사실 여기에 어떤 한 부분만, 여기에 나오는 정말 뭐 최소한 수십 가지의 어떤 기본 원칙에 하나만 쏙 빼서 그걸로 해도 책이 한 권이 되는 그런,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막 이책저책 이렇게 되게 책들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잖아요. 사실 메시지는 딱 몇 개인데 그거를 보통 책을 만들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고 뭐 인용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원류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여간 이 책에서 키워드 3개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행복이었고, 두 번째가 중용이었고, 세 번째가 법치였던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결국 뭐 사람들은 이 책의 앞부분만 보고 뭐 최고의 선이 정치다, 정치는 위대한 것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정치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로 봤냐라고 하면, 결국 행복은 개인과 나와 개인을 위한 어떤 선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거나 입법을 한다는 거는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정치, 그리고 정치의 궁극적인 거는 입법, 법을 잘 만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게 단순히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고, 행복에 대한 거, 그리고 중용에 대한 거, 그리고 입법, 정치에 대한 게 3가지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유명한 사람이 이 플라톤, 그리고 디오게네스 쪽으로 가는 그 견유학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아리스티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이 키레네 학파, 그리고 또 크세노폰. 그래서 그 중에 플라톤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이 학문에도 왜 정치가 있잖아요. 대학에도 정치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플라톤이 어찌 보면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정치, 그러니까 이 학문계에서 내가 짱이야 하는 거에서 이 플라톤이 이겼기 때문에, 사실 크세노폰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도 굉장한 천재들인데, 아유 나는 쟤랑 같이 안 놀란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다 다른 이거를 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톤에서 17년이나 20년 가까이를 배웠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카데미아가 그 조카한테 넘어가고, 그러면서 나도 이게 여기가 내가 곳이 있을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보면 플라톤에 있을 때는 썼을 때 저작들은 거의 플라톤에 거의 다 똑같은 그런 거고, 거기 나와서 있을 때는 거기서 약간 변형됐다가 결국 니케이온 학원을 이제 세워서 그 니케이온 학원에서부터 썼던 저술들은 완전히 이 플라톤하고 많이 대치되는 그런 거라서, 저도 옛날에는 이 그림이 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뭐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정말 서양사에서 획을 긋는 그림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건데,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저도 놀라운 게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자 철학자도 있고요. 여기 이제 디오게네스도 있고, 지금 이 이 플라톤은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이 나이가 젊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가장 건데, 우리가 이제 뭐 화가 그러면 그냥 이제 화가인갑다 이렇게 하는데, 이 라파엘로 정도가 되면 이 철학에 대해서 거의 이 한 명 한 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거의 정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나 옷이나 자세나 어디에 둘 것인가가 이 어떤 철학사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 뭐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그런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그런 예술가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엄청난 철학자들이었어서 이런 게 다 완성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거의 기본적인 게 이게 어찌 보면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거를 하여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저는 하여간 운 좋게도 이 책 읽을 때 아마 저도 처음부터 읽었으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부터 뒤로 읽고, 뭐 이렇게 근데 뭐 우애가 시작된 거에 한 5페이지 뒤라 그러면 그 뒤로 읽은 다음 우애 마지막 뭐 마저 읽고 뭐 정의 마저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맨 앞에 보니까 정말 맨 앞은 정말 어렵게 써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앞은 최고로 이렇게 헷갈리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아마 뭐든지 말 처음 시작할 때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 처음 시작하는 때라 더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탐구의 대상처럼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애들한테 읽히고 싶으면 저 뒤서부터 아무데나 읽으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고 제가 봤던 거를 그냥 조금 인상 깊었던 것만 하면, 아무튼 이 여러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좋음, 그래서 굿니스에 대해서 쓰고 있고, 두 번째가 어떤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쓰고 있고, 도덕적인 미래, 미덕.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이 아레테라는 ARET, 아레테라는 말이 이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서 이 아레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제력 없음, 쾌락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애에 대한 거, 또 쾌락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추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가장 그 절대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선이라고 하는 게 약간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고의 선은 여기서 정치학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꼭 이 정치인들이 꼭 여기 앞에 몇 페이지만 보고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읽어보면 도대체 정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해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나 하나 행복하기,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했던 것 같고, 이건 조금 하여간 여담인데, 제가 옛날에도 어렸을 때 정치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정치는 그냥 왠지 협작권 같은 느낌이고, 정치는 되게 무가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게 바꿨던 큰 거 중에 하나가 어떤 논문이었는데, 천재에 대한 분류였었어요. 천재를 등급을 매긴 거예요. 천재의 1등급이 정치가예요. 그리고 2등급이 과학자예요. 그리고 과학자, 교육자. 그리고 3등급이 의사, 변호사, 뭐 그다음에 어떤 건축가 같은 기술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4등급이 장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장인인데,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선의를 품었던 악의를 품었던 그 선의와 악의가 미치는 파급력,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정치라는 거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우리가 아무리 장인들이 세상에 이로운 거를 만들고, 또 아무리 의사나 변호사가 일생을 평생을 다 해도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만 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의사로서, 뭐 법률가로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교육자, 과학자. 과학은 진짜 의학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과학의 어떤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거를 뛰어넘는 게 정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뭐 정치가는 위대한 것이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치를 너무 우습고 하찮게 여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제가 약간 20대 말 그럴 때 딱 그거를 한번 봤는데, 그거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정치라는 게 중요한 거기는 하다. 근데 뭐 별로 우리 삶에서 별로 그동안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뜻에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최고선이 무엇인가 해서 역시
그 행복이라는 거고, 행복은 잘 사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정의를 무슨 진리처럼 막 뭐 가슴에 새긴다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유추해 가는구나 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다 좋은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행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세 가지가 있어서 향락적 삶, 정치가의 삶, 관조적인 삶. 그래서 29페이지가 있어서 행복과 명예가 굉장히 동일시되는데, 명예야말로 삶의 목적이고, 또 그러려면 이제 미덕이 필요하고, 미덕이라는 것은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31페이지에 좋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적당한, 적절한 거여서 이 적정량, 적정 어떤 적기, 유용성, 적소,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거가 그 적정한 것을 좋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좋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인간에게 좋음은 그 행복이고,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은 궁극적이지만 우리 행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에 자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좋음은 미덕에 걸맞는 혼의 활동이다. 그래서 39페이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좋음에는 외적인 좋음, 혼의 좋음, 몸의 좋음으로 3등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분류하는, 카테고리화하는 거, 뭐든지 이게 뭐 2가지, 3가지,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어떤 사고 형태도 이분이 처음 하신 거라고 하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도 야담이지만 그런 거 있네. 여자애들은 이렇게 각 애들 키울 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하고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남자애들을 설득하려면 그런 건 씨알도 안 맥히고 무조건 남자애들은 3가지를 말해줘야 된대요. 아니면 4가지. 너가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 너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가지수를 해서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씨도 안 먹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몇 가지 하는 게 이 남자 애들을 가리키는 부모들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43페이지 행복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매하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가장 고매한 것은 정의이고 가장 훌륭한 것은 건강이다. 그리고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내가 바라던 게 아니면 소용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행복은 혼의 유덕한 활동이다. 활동이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이 제목들이 보면 진짜 지금 이 제목 하나하나를 책의 제목으로 써도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이 소제목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화두를 던져주면 꼭 이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된 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인문학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 책들은 대부분 영어 번역본이나 1어 번역본을 다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최초로 이 천병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그리스 원전을 정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최대한 원전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만약 제 조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한다면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말을 한번 이 사람 톤으로 들어보는 건 중요한 거든. 이거 말고 저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니코마코스 이것도 했는데 내용이 다 맞긴 한데 뭐랄까 그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도 역시 그 저자한테 종속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정작 그 요약해서 쓴 저자가 이 사람이 똑똑하셔서 이걸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셨네 라는 생각이 들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했었나 이런 메시지를 주지도 못해서 확실히 그 청소년용이거나 만화거나 이런 게 또다시 더 머리를 아프게 하면서, 그리고 머리가 아파봐야 그거를 쓴, 그 만화를 쓴 아니면 그 요약본을 쓴 사람의 지식에도 굴복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어차피 뭐 대학원 박사 주임 교수님이 한 말이니까 내가 뭐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치면 이거에 별로 굴복되지가 않고 저런갑다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서 확실히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욕심도 내지 말고 못 알아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읽게 하는 면에서는 원전을 읽는 게 훨씬 더 제가 아무리 두꺼운 책 이 니코마코스를 더 알기 쉽게 한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다 해도 여전히 저한테는 막 이 책이 엄청 더 어렵고 나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훨씬 더 그냥 이건 천천히 그야말로 저도 어떤 책을 100번 읽는다 그러면 정신이 나갔구만 시간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만은 진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읽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처음 볼 때 다 이해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진짜 읽어준다면 이 중에 이렇게 펴서 고기 몇 페이지만 빨간 표시해 놓은 딱 한 2줄만 딱 읽어줘도 그 책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아무 이렇게 저항 없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 46페이지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리더과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 다음 제가 했던 거는 74페이지 실패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형의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인용한 말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좋지만 온갖 방법으로 나쁘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정말 그 안나 까리나의 첫 마디가 진짜로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안나 까리나를 같이 읽을 때 그 어떤 동질감이나 재밌는 거는 진짜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쭉 뒤에 와서 저는 좋았던 게 저는 진짜로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에 대한 거였었거든요. 분노에 대한 미덕 156페이지인데요. 뒤로 훌쩍 넘어가는 거긴 한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로는 왜 참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고 모나지 않고 이런 거를 굉장히 훌륭한 미덕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156페이지에 당연히 화낼 일로 화내야 될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만큼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기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이 칭찬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게 분노에 대한 이 중용의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정말 꼭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애들은 또 너무 막 참지 마. 너는 귀해. 너를 표현해. 이렇게 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의 문제고 또 우리 세대 같으면은 무조건 참고 약간 표현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 좋은 말이 이렇게 이게 적당히 화를 내야 된다는 거가 저는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약간 성깔이 없다는 거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고 노예다운 태도다 심지어.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애에 대한 것이었는데 약간 이 책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말 하나면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 중용이 메조테스 그리스 말이 딱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스 단어를 써줘서 정말 참 고마웠는데 약간 메조테스 이 단어가 있는 거랑 단어가 없는 해설사랑 정말 틀려졌던 것 같아요. 해설사들은 다 그냥 오로지 그걸 한글로 잘 풀어서 이렇게 썼다면 반면 여기는 비교적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 단어들에 대한 거는 딱 그 그리스 단어가 있어서 그거조차도 이해가 안 되면 네이버 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로 중요했던 게 160페이지의 우애에 대한 것인데 이 우애에 대한 것도 약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애라는 것인데 우애도 역시 161페이지에 보면은 이 교제에는 반드시 즐거움과 고통이 있고 남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작은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거절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각각 다르게 대해라.
그리고 각자에게 적절하게 대해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참 같아요. 이 하나하나 제목만 뽑아서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우애는 뭐 모두 다 사랑하리 뭐 이런 거 누구도 뭐 편애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었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시대의 통찰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우애이고 이거를 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거절을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미래에 큰 즐거움을 줄 거라는 거, 거절은 작은 고통에 불과할 뿐이고 그거를 해야만 미래에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근사근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간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첨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뭐든지 이렇게 그냥 참아내고 이런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했던 거고, 오히려 그 앞에 보면 158페이지에 이 뚱한 사람, 뭐 성깔 사나운 사람, 뭐 괴팍한 사람, 뭐 뚱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뚱한 사람을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노를 참고 있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분노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분노를 삭제하면 시간을 내서 이 뚱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으로 좀 더 좋은 쪽에 속했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였었고요. 또 진실성에 대해서는 진실을 하려면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중용인데 이게 허풍선의가 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지 않는 거라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솔직하고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며 자기가 가진 자질들을 인정하고 과정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 진실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진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막 이런 그런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교만이고 또 거짓이고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또 그냥 솔직하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다 진실해야 되고 자기의 자질을 자체를 인정하고 과장하지도 비하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치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재치는 휴식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휴식이 이 사람을 더 이렇게 좋게 한다. 그리고 농담은 그 자체가 두뇌 회전도 좋게 하고, 그래서 약간 16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3가지 중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때까지 한 이 우애, 진실성, 재치,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애와 진실성과 재치가 굉장히 꼭 필요한 중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것도 일종의 두려움인데 약간 그 수치심보다는 약간 자제력이나 이런 미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권으로 넘어와서 정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의를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우리가 보통 그 유명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정의가 굉장히 막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고매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의를 다 읽고 느낀 거는 인간 사회에서 정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분배구나. 너가 나보다 손해를 보는지 부당한 이익을 보는지 그게 정의구나.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정의는 뭐 정말 나는 정의 그러면 막 형이상학적이고 막 과학적이고 이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사는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인상 깊었던 말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보다 내 당나귀를 뺏어간 사람에 대한 원한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원한이 훨씬 더 오래 간다 라고 했던 건데, 진짜로 이 사람들의 결국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는 거는 어떤 내 거를 잃어버렸는지 내 거를 손해봤는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그래서 이 공평하게 내 몫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몫은 항상 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더 적게 주는 게 많은데, 우리가 왜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다, 그게 공평한 거다라고 하는 말처럼 누구나 자기가 더 이렇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172페이지에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중용이고 그것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인데, 옳은 일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원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정의는 합법과 공정을 하고 불의는 불법과 불공정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종종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겨지는데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176페이지에 보면 정의는 타인을 위한 조음이고 이 남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이 타인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어떤 최고의 미덕으로 한다. 누구나 자기 몫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미덕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될 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을 필요로 하고, 그런 입법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하는 법을 만들거나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훌륭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19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게 한다. 통치자는 정의의 수호자이며 또한 평등의 수호자이다. 통치자가 올바르다면 자기 목 이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타인을 위한 조음이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진짜 이 한비자의 법치주의가 거의 비슷한 생각이 이렇게 동서양에 다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뭐 자연적 정의, 법적 정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 막 이게 한글말로 하니까 이 뒤에 차라리 한자를 써주거나, 근데 얘가 보기에 요즘 사람들이 아예 한자를 모르니까 안 쓴 것 같은데 거기에 차라리 영어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정의한다 이러면 definition이라고 써주든가, 아니면 정의 그러면 justice라고 써주거나, 뒤에도 기술 그러면은 그게 기술이 어떤 테크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디스크립션을 말하는 건지 그게 한참 읽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그 말이 헷갈려서 이게 뭔 소린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책을 써줄 때는 진짜 가로치고 영어를 써주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약간 모든 행위에서 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해서, 아마도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온 모든 법들에서 어떤 똑같은 행위를 처벌할 때 뭐 이렇게 알고 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입법에서 처벌을 이렇게 기준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악을 끼치는 방법 3가지에서도 모르고 한 거, 우발적으로 한 거, 또 분노에 의해서 한 거, 이런 게 정말 지금 법에 다 적용되는 공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40페이지에 위에 보면 인간의 기능은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미덕을 결합될 때 완전하게 실현된다. 그래서 미덕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미덕은 하나의 목표이고 실천적 지혜는 목표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미덕은 합리적 선택을 올바르게 해준다. 그리고 영리함이나 사악함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천적 지혜와 미덕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243페이지에 보면 미덕은 올바른 이성을 수반하는 마음가짐이고, 실천적 지혜는 그것을 대응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도 실천적 지혜나 미덕 없이는 올바르지 못할 것이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에 이르는 수단을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쾌락에 대한 것, 자제력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246페이지 앞에 보면 이제 피해야 되는 성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통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통념을 보면 악덕, 자제력 없음, 짐승 같음, 이런 거는 피해야 되는 3가지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미덕, 그리고 자제력, 그리고 초인적 미덕. 그래서 영웅적이고, 우리가 보통 초인이라고 할 때 이 니체가 말했던 어떤 초인적인 어떤 것을 여기서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재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는 3가지가 있어서, 그 299페이지 맨 아래 보면 결국 조음, 쾌락, 유익에 의해서 우리가 조음이 있는지 쾌락이 있는지 유익함가 있는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때 어떤 사랑에도 뭐 무생물을 향한 사랑, 또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그리고 어떤
유명인,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냥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호의를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우애라고 자주 이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애에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우애의 유용성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또 어떤 그 다음에는 완전한 그 우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 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우애가 없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것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재미있는 말로 302페이지에 사람은 소금 한 가마니를 같이 먹기 전에는 서로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신뢰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뒤로 와서 어떤 312페이지에 보면 우애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존경받는 것보다 더 낫고 우애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애는 사랑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우애가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 공동체. 이 모든 이 인간관계 때문에 이 우애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국 마지막은 같은 어떤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공동체인 거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국가는 어떤 정치 형태를 바꾸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종류가 317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왕도 정치, 귀족 정치, 그리고 금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또 왜곡된 형태가 참주 정치, 과도 정치, 그 다음에 민주 정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이 한 사람에게 그냥 독재자에게 갔을 때는 최악이 되는 것이고, 과도 정치는 그 중간으로 그냥 귀족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때는 그래도 가장 덜 나쁠 수 있고, 세 번째 민주 정치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가장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재밌는 게 그 320페이지에 보면 민주 정체는 가장 없는 가정들 우두머리가 약해서 제멋대로 하는 가정에서 발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제 공동체가 금권 정치하고 비슷하고, 부자 간의 공동체가 왕도 정치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여간 우애 정에서 아버지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그거를 표현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이제 우애에 대해서 계속 더 나오고 있는데, 이 우애에서는 시혜자가 수혜자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52페이지에 보면 이 즐거운 것은 현재의 활동이요, 미래의 활동이요,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능동적 경험이고 사랑받는 것은 수동적 경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남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더 힘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 친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자기애인 것이고, 그래서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고, 친구는 이 자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3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정강이보다 더 가깝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최근에 나온 말 같은데, 이게 이때부터 써있었던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애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보면 행복해지려면 친구가 필요한가, 또 친구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해서 358페이지에 친구는 제2의 자아이다. 이 말도 전 정말 다른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이것도 여기서 이미 이런 표현을 정말 정확히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정말 기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고 활동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지각하면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을 지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면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을 지각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도 결국 이 말을 이게 딱 그 한 단어로 한 말이 아닐까 싶고, 존재란 지각 또는 사고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살아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만약 그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탁 와닿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지만,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몸이 말장난을 했나 싶은데, 사실 이 책을 이미 아주 어릴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복잡한 말을 딱 그렇게 한 센텐스로 한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와 진짜 이거다 싶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얼마나 많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뭐 소수의 친구면 충분하다 이런 것도 진짜 책 한 권이 될 만한 제목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정의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연애도 일종의 우애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쾌락에 대한 것으로 이제 마지막 걸 하고 있는데, 쾌락에 대한 것도 결국 이것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것이, 쾌락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아니면 쾌락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반복하고 있어서, 결코 백해무익한 것도 결코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 생각을 유추하게 된 과정들을 비교적 세세하게 써 있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맨날에 친구는 우리의 도움을 위해 우리가 사귀고 아청꾼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와 아청꾼의 사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해져 있고, 이 언어의 유희가 진짜로 이게 보통 서양 책들을 보면 늘 신기했었거든요. 어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갖고 이렇게 이걸 참 잘할까 싶었었는데, 여기 다 이때서부터 훈련된 거였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쾌락의 정의에서, 쾌락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쾌락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전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384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다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고, 삶은 일종의 활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쾌락이 지속되지 못하는 과정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삶과 쾌락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복에 다시 정말 행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다시 그럼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행복은 인간 행위의 목적이고 마음가짐이 아니고 활동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메시지이고, 행복한 삶은 미덕에 걸맞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고, 관조적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일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 도덕적 활동은 제2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성적인 활동이고, 두 번째가 도덕적인 활동이고, 지성적인 활동, 도덕적인 활동이 다 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396페이지 위에 3분의 1 보면 최고의 것이야말로 개개인의 진정한 자아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삶 대신에 남의 삶을 선택한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지금 정말 자기계발서로 나와도 하나도 너무 참신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다 있었구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치학으로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중은 수치심보다 공포심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올바른 법률 아래서 자라지 못한다면 이 어려서부터 미덕을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중은 논의보다는 강요에 복종하고 처벌에 유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은 일종의 실천적 지혜이고 이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저는 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보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정말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어찌 보면 인류에 한 번도 없었던 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훌륭한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 체제 아래서 공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으로 양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그렇게 뭐 어떠면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뭐 멀지 않은 지금 현재의 어떤 세계를 봐도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 베네수엘라도 최근에 정말 완전히 어떤 문명을 바꿀 만큼의 그런 그 변화가 있었고, 또 이란 같은 나라도, 이란이 지금은 다들 막 시커먼 거 입고 다니고 막 히잡 쓰고 이러고 있지만, 이란의 70년대, 70년대까지의 사진을 보면 모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완전 컬러풀한 옷들에 정말 너무나 자유로운, 정말 70년대 그 미국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였는데, 우리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꾸로 완전히 진짜 한 100년을 거슬러 올라서 지금의 이란은 그 이후에 정말 다 시커먼 옷으로 눈만 내고 다니고 진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저러한 거에 불평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체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리고 체제라는 게 그냥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원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서 그런 체제를 가꾸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거의 선 위에, 그 행복 위에, 그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정치학을 택한 이유도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